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작품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올려뒀지요? 올려뒀던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짧게 한 번 더 다시 또 기억을 되살리자고 하면은 푸시킨의 벨긴 이야기 또한 5편의 서로 아무 상관없는 5편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더라. 그리고 그 5편의 이야기를 어, 기록한 최초로 이제 모으는 사람으로서 이제 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벨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들을 넘겨받아 가지고서는 발행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서 푸시킨 같아요. 심지어 약자도 AP라고 하잖아요. 어쨌건 발행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이제 작품을 모아서 출판하더라. 왜 그렇게 겹겹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겹겹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각각 5편의 한 편의 이야기들도 전달하고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벨킨에게 들려준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고 물론 그 편은 이제 같은 사람이지만은 어쨌건 서로 여러 다양한 시선들, 여러 다양한 소스들로부터서는 이야기가 5편이 모이고 그걸 모아놓은 사람으로서 빌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또 그걸 다시 한 번 더 빌킨이 어떤 사람이에요라고서는 같은 마을에 살았던 누군가가 내가 아는 빌킨은 이런 사람이랍니다 라고서는 증언해 주듯이 서문을 넣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푸시킨이 그렇게 격사를 짜고 있는 이제 그 층층 구조를 이제 이루고 있는 정리하자고 하면은 복수의 시점, 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하면서는 그 이전 낭만주의라고 하는 조금은 전형적인, 즉 뭔가 자신의 감정을 한껏 토로하는 시인, 그 사람 한 명으로부터 듣는 모놀로그, 독백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람, 여러 시점, 여러 관찰자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를 짜고 있고 그게 또한 작품의 5편, 편편에서도 언제나 항상 드러나는 게 일방적으로 생각되는 그냥 흔히 알 수 있는 뭔가 스테레오타입적인 전형적인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거나 내지는 중간부터서는 뭔가 지속적으로 약간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등장해서는 마지막에 전혀 우리가 예상하던 이제 그러한 흐름과는 다른 이제 결말로서 맺어진다는 점. 즉 일방향적인 단선적인 구성이 아니라 아주 복수적이면서도 뭔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지껏 알아왔던 문학에 대한 통념적인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푸시킨의 늙은 이야기에서는 제시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10년쯤 뒤에 쓰여진 레르몬토프의 이 작품은 어떤 맥락에서는 푸시킨의 그러한 이제 벨긴 이야기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겹겹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조금은 여전히 낭만주의적인 그런 이제 면들도 보여주고 있는 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계의 선상에서 일정 부분은 젊은 레르몬토프가 보여주는 여전히 이제 낭만주의적인 모습 또 다른 일면으로서는 젊은 낭만주의자 레르몬토프 역시 느끼고 있었던 낭만주의 그 이후 단계에서는 또 어떠한 것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로, 경로 탐색의 결과물로서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도 겹겹이 이렇게 이제 안으로 쌓여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일 처음에 벨라라고 하는 작품, 그냥 카프카스로 여행하는 여행기 수집가로서 잠깐 나가 등장하고 그 사람이 막시모이치라고 하는 카프카스 지역에서 10년 정도 군 생활을 한, 즉 러시아인으로서 카프카스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을 알고 있는 어떠한 경험 많은 러시아인의 등장에서는 카프카스 지역을 여행하던 여행기 작가에게 여지껏 내가 10년 정도 이곳 카프카스에서 지내왔었는데 카프카스에 아주 다양한 러시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여전히 아주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비초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제일 처음에 벨라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이제 거기 카프카스 지역의 산악민족 체르케스라고 하는 산악민족의 족장의 딸을 이렇게 하는 에피소드 같지만은 그 이야기를 에서 결국은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비초린이라고 하는 주된 등장인물을 막시마이치라는 사람이
여행 카프카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뭔가 진귀한 이야기들을 채록하던 작가에게 들려준다고요. 첫 부분에서는 삼자로부터 베초린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장 막시마시모이치라고 하는 장에서는 요 여행기 작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막시마시모이치를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고 막심도 베초린을 헤어졌다가 다른 부대로 이제 파견 나가면서는 그렇게 다시 막심도 베초린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는 막심을 만났던 나가 같은 자리에서 베초린도 보게 되면서는 앞부분에서는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베초린을 실제 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베초린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에서는 없잖아요. 작가가 뭐 벨킨은 뭐 이미 벨킨은 죽었었지만은 벨킨 이야기에 등장하는 5명들 이런 것은 푸시킨 이제 발행인이 보았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 영웅에서는 마지막에 출판하는 나라고 하는 여행기 작가가 베초린이라고 하는 주된 등장인물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심이 베초린을 제외했을 때 막심은 베초린과의 다시 만남이 되게 기뻐했으나 베초린은 아주 그냥 무심한 듯 그래서는 이제 막심이 보관하고 있던 베초린의 기록 베초린의 수기라고 나중에 나오는 것 그것을 베초린이 떠나면서 막심에게 주었나 봐요. 이거면 당신 갖고 계세요? 하고서는 이제 막시미치는 베초린 다시 만났을 때 예전에 자네가 나한테 준 그 기록 있잖냐 그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라고서는 여전히 베초린은 막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무관심 그 자체의 반응 여기에 베초린의 막심은 자신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었는데 베초린으로부터서는 뭐 좀 섭섭하고 뭐 살짝은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는 절반은 홧김에 막심은 여행이 작가 나에게 줘버리죠. 이거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배추는 저 양반 나한테 그냥 뭐 가지라고 좀 이렇게 심심하게 말하는데 나도 이런 거 갖고 싫으니 그냥 당신이 가져가 버리구려 하고서는 막심이 여행기 작가 나에게 베초린의 수기를 전해주게 되고 베초린의 수기를 갖고 있던 나는 베초린이 죽었다는 말을 페르시아에서 베초린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죽었으니 출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는 출판을 하는 게 베초린의 수기 그 앞에 또다시 서문이 짤막하게 붙습니다. 그건 아마 여행기 작가를 기록하던 나의 서문일 같아요. 그리고 그 서문의 작가 나가 소개하는 3편의 이야기들 다만 공작의 딸 메리, 운명론자라고 하는 다만 운명론자는 짤막한 것들 가운데 있는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베초린의 일기처럼 그냥 날짜 붙여가면서는 일기 조금 일기라고 해서 이상해 보이지만 뭐 성격들의 기록들 요거는 서문의 작가 나가 베초린을 보기는 했었지만 그 베초린의 내면 세계 그때 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공작의 딸 미리에서 벌어진 일들 운명론자 요 3편은 서문의 작가 나는 막시무이치에게서도 듣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요 3편은 바깥 구조에 나가서는 존재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은 구조가 그렇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이제 산문 작품을 읽을 때는 뭐 기본적인 스토리로서 이야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교재도 나와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작가가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그게 소설이라고 하는 산문 작품을 읽는 데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쓴 편이니까 읽어보면 될 것이다 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왜 이런 복잡한 구성을 하게 되었을까? 편집의 서문과 일부의 첫 등장인 벨라 막시마이트의 구성상 역할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면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초린이라고 하는 그 인물 내부로 점점 들어감에 있어서 제일 바깥에서는 듣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배출인 어떤 인물인가를 전달해주는 작가라고 하는 여행기 기록 작가 나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배출인이 자신의 내밀한 기록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것을 막시무이치를 통해서는 이제 입수하게 되었으면 그걸
직접 들여다보면서 아, 저 사람이 쓴 글은 직접 이렇구나. 전에 들을 때는 이렇게 들었고 실제로 보니 막시마치와 베초린의 두 사람의 관계는 막심에게 듣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막심에게서 들을 때는 베초린하고 막심 이 사람의 관계가 나이 차이, 신분 차이 뭐 이런 거 조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카프카스 지역에서 같이 복무하던 군인 부대 소속의 이제 같은 이제 군인으로서 뭔가 최소한의 정서적인 유대 뭐가 연대감 있는 것 같았었는데 막상 작가 내가 본 베초리는 막시미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좀 뭐 별로 그런 반응 아닌 것 같더라. 뭔가 좀 다르네. 그리고서는 막심 베초린이 직접 쓴 글을 들여다보면서는 즉 우리 시대 영웅 또한 벽인 이야기처럼 매우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인물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하면서는 결국은 점점 베초린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로서는 들어가면서는 베초린의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사람 어떤 바깥의 삼자가 전달해 주는 것, 또 다른 내가 직접 보는 것, 그리고 베초린이라는 사람이 그가 직접 남긴 기록을 드는 것, 즉 여러 층위에서의 여러 수준 레벨에서의 서술들이 서로 다르게 교차하는 부분들을 보면서는 이제 구조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 또한 역시 생각하자고 하면은 그 이전 뭔가 이 독백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낭만주의의 서정적 시인들, 그들의 자기 이야기라고 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남들은 어떠한가, 남의 관찰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서 관찰했을 때 사건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조금 이제 복수의 시선, 복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일부러 구조를 조금은 중층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짜고 있습니다. 작품의 몇몇 부분들은 조금씩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번역본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읽을 테니까 읽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김현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학동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 그냥 그걸 그 책도 나도 있다라고 하면 59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그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 한 3, 4분 정도. 일부 벨라에 등장하는 베초린에 대해서 막시무이치가 여행기 작가에게 전해주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내가 막심이 베초린에게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막시무이치. 그가 베초린이 대답하더군요. 여기서부터서 쭉 읽는 부분은 베초린이 막시무이치에게 했던 말이고 그걸 막시무이치가 여행기 작가 기록하던 나에게 전달해주는 부분입니다. 나는 불행한 성격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교육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느님이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나를 원래 이렇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라면 나도 그들 못지않게 사실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본들 그들에겐 별로 위안이 되지 않겠지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젊음이 막 피어나던 시절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만족이 미친 듯 탐닉하게 되었고 물론 그런 만족은 곧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교계로 뛰어들었지만 그 사회도 역시 곧장 실증이 났습니다. 사교계의 미녀들을 보며 사랑에 빠졌고 또 사랑도 받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직 나의 상상력과 자존심을 자극할 뿐 내 마음은 늘 공허했지요.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만 학문도 역시나 실증이 났습니다. 영광이나 행복이 절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란 바로 무식쟁이이고 영광이란 운의 문제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좀 날렵하기만 하면 되더군요. 그러자 인생이 권태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말줄임표. 곧 나는 카프카스로 전속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요. 나는 최초연인들의 총알 아래에서 권태가 살지 않기를 바랐지만 부질없는 희망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나는 이곳 카프카스에서도 총알이 웅거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곳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 모기가 총알보다 더 신경이 쓰였고 거의 마지막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예전보다 더욱 권태로워졌습니다. 벨라를 그녀의 집에서 보았을 때 첫 번째 편 벨라라고 나오는 그 츄르케스인의 족장의 딸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빼내와 가지고서는 사랑에 빠지는 척 연기해 가지고서는 벨라도 결국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었다가 벨라가 이제 죽었죠.
처음으로 그녀를 무릎 위에 눕히고 그 검은 곱슬머리에 키스를 할 때 나는 그만 바보같이 그녀가 자비로운 운명이 나에게 보낸 천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역시 또 하나의 착각이었던 것이었죠. 야생에서 자란 여자의 사랑이 명망 있는 가문 태생의 귀족 아가씨의 사랑보다 그래도 조금은 나았었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자란 아가씨의 무지함과 순박함도 명망 있는 귀족과 가문의 아가씨의 교태만큼이나 역시 빨리 실증이 나더군요. 그야 물론 나는 지금도 그녀를 사랑하고 얼마간 상당히 달콤한 순간을 선사해 준 것에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지만 그래도 역시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게 권태로워요. 내가 바보인지 나쁜 악당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어쩌면 그녀보다 내가 더 많이 동정을 받아야 될 것이라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나의 영혼은 사교계 때문에 망가졌고 상상력은 불안하고 마음은 포만감을 모릅니다. 나는 늘 뭔가 부족하답니다. 쾌락에도 슬픔에도 너무 빨리 익숙해져서 나의 삶은 나날이 더 황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수단만 남았습니다.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기만 하면 여행을 떠나겠어요. 다만 유럽은 싫습니다. 정말 딱 싫어요. 아메리카로, 아라비아로, 인도로, 페르시아로 가겠습니다. 그러다 아마 어디서 도중에 죽게 될 테죠. 적어도 폭풍우와 험한 도로 사정 덕분에 이 마지막 위안거리가 그렇게 빨리 소진되지는 않았으리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곳으로 가는 여행길들이 그리 쉬운 여행길들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제 여정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게 그나마 조금 이제 기대를 자아내기는 한다. 이렇듯 그는 오랫동안 말했고 그는 메추리는 이제 그의 이야기를 그런 말이 거기까지 오랫동안 이제 금방 뭐 여행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진 않겠죠. 라고 하는 거기까지 베초린이 막시막시무이치에게 이야기했고 막시막시무이치가 베초린에게서 들은 자기 딴에는 막시막시무이치로서는 이해되기 매우 쉽지 않았었던 베초린의 그러한 생각, 정신 상태, 마음, 멘탈리티 이런 것들을 여행기 작가 나에게 전해주면서 아주 이렇게 그냥 퀴어하면서도 유니크한 그런 이제 우물한 낭만주의가 뭔지는 나 같은 막시막시모이치 나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베트르부르크 출신의 귀족 청년이 카프카스 부대에 나와 함께 있었다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이렇듯 그는 오랫동안 말했고 그의 말은 나의 기억 막시막시모이치 속에 아로새겨졌습니다. 25살 먹은 사람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실제 이때 레오노도 25이었습니다. 또 제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25살 먹은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스막스미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어디 말 좀 해주시오. 예? 하고 막스막스미치가 카프카스를 여행하면서 이야기를 채집하던 여행기 작가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등대위가 나를 부르며 말을 이어갔다. 나 여행기 작가. 당신은 수도에 계셨던 모양인 같은데 그것도 최근에 말했지요. 정말로 그곳 젊은이들은 모두 다 그 모양이요? 라고 막심이 여행기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베초린 같은 이야기를 또 그중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대답해 줬다. 하지만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듯 판멸도 사회의 상류층에서 시작하여 하류층으로 내려와 이제는 그쪽에서 우려먹는다고 하층민들에게서 요즘은 정말로 제일 많이 권태로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 불행이 죄악이라도 되는 양 감추려 한다고 말이다. 이등 대위는 이러한 복잡한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우뚱하며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전부 프랑스인들이 권태로워하는 유행을 퍼뜨린 것이겠군요. 아니요, 영국인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대답했다. 하긴 영국인들은 늘 술주정뱅이로 악명 높은 인간들이었죠. 우선은 이제 낭만주의가 어디서부터 유럽으로도 왔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랬냐, 영국인들, 바이런을 비롯한 영국인들이 그렇다라고선 얼핏 들은 것들 그런 거 가지고서는 이제 막스미치는 또 비추린 이제 여행기 작가로서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요게벨라라고 하는 앞부분에서 막심이 베초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행기 작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막스미치라는 두 번째 장에서 여행기 작가 나가 베초린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서 베초린의 외양을 묘사하게 돼요. 그 부분도 조금만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문학동네 김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번역본에서는 78페이지에 등장합니다. 그는 키가 중간쯤 되었다. 베초린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씬하고 간단한 몸통과 넓은 어깨를 보니 유목생활의 온갖 어려움과 기후변화도 거뜬히 견뎌내고 또 수도의 방탕한 생활과 심리적인 폭풍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한 체격은 타고난 것 같았다. 먼지를 푹 뒤집어 쓴 벨벳 프로코트는 아래쪽 단추 2개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단정한 사람의 습관을 드러내주는 눈이 부실 만큼 깨끗한 흰색 와이셔츠를 볼 수 있었다. 때가 좀 탄 그의 장갑은 귀족적이고 조그마한 손이 맞게 따로 재단한 것 같았는데 장갑 한 짝을 벗었을 때는 그 창백한 손가락이 너무 야위어서 나는 깜짝 놀랐다. 비초린의 걸음걸이는 무성의했었지만 나는 비초린의 팔을 흔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쩌면 이는 내성적인 비초린 그의 성격을 단면을 보여주는 그럴듯한 표식이리라. 하지만 이것은 나의 관찰에 근거한 나 자신의 지적일 따름이므로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등등등등등. 그의 얼굴은 베초리는 나중에는 30은 좋게 되어 보였지만 첫눈에는 많아야 23살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었다. 베초리의 미소는 어딘지 어린아이 같은 데가 있었다. 피부에는 어떤 여성적인 부드러움이 있었다. 타고나길 곱슬머리 금발머리 밑으로는 창백하면서도 귀족적인 이마가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데 귀족적인 이마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 역시. 오직 오랫동안 관찰한 뒤에야 그 위로 이마 위로 주름이 서로 엇갈리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분노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순간이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일 터였다. 머리카락은 밝은 금발이었지만 턱수염과 눈썹은 검었는데 그것은 백마인데 말갈기와 꼬리는 거북용처럼 고귀한 인간 혈통의 표식이었다. 초상 묘사를 마치는 김에 그의 코가 약간 들렸었고 이는 눈부실 정도로 하얗고 눈은 짙은 갈색이라는 사실도 덧붙여둬야 되겠다. 눈에 관해서라면 몇 마디 더 해야 되겠다. 첫째, 그가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다 하면서는 외양 묘사가 꽤 길게 이어집니다. 패션은 앞에 이야기 잔뜩 들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앞에 벨라 이야기를 읽던 독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패션은 뭐 도대체 뭐 어떤 인간이야, 뭐 어떤 작자야? 라고 하는 관심이 당연히 생겨날 수 있죠. 그러한 관심을 충족시켜 주기라도 하든 여기 작가 나가 베초린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 작가 나는 베초린이 이렇게 저렇게 생긴 인물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디테일까지 심지어는 자기 생각으로서 뭐 사람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이라든지 뭐 조금 이제 이러한 외양에서 이런 느낌도 들더라라고 하는 것, 비록 뭐 연기 작가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함께 언급해 줄 정도로 베초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을 독자들, 그들을 대신해서 연기 작가는 베초린의 실제 생겨 먹은 모습, 그리고 실제적 생겨 먹은 모습인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출신이고 어떠한 배경이고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슬쩍슬쩍 드러내는 인물일 것이다 라고서는 연기 작가 나의 입장으로서는 거의 뭐 최대한의 정보를 전해주려고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따만이라고 하는 알 듯 모를 듯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매우 미스테리우스한 서문을 하나 이제 겹치면서 이제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베초린의 수기의 가장 이제 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가운데 부분으로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야기 들어가면은 뭐 여러분들 책 읽었으니까 알겠지만은 5월 11일, 5월 13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21일, 5월 29일, 6월 3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붙이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즉 날짜를 붙이면서 쭉 기록하니까 읽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일종의 일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일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극히 나 중심의 시점에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 것을 완전히 나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 그게 일기가 되잖아요. 역시 베초린의 수기라고 하는 특히 요 두 번째 있는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기의 형식을 빌려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전적으로 이 일기를 쓰고 있는 베초린,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이른바 주변의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서 이건 매우 독백적인 세계관, 삐처린 입장에서 200% 삐처린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기 프린트물 2부 해가지고서는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다가 뭐 그렇게다가 슬쩍 조금 써놓으세요. 뭐라고? 참고 정도는 아니라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떼웁시다. 요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모든 서술은 전적으로 빼초린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중에 리얼리즘 하면서 통상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은 작가가 뭐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던 일종의 전지적 시점, 심지어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도 그런 이름 달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작가가 자기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마음속 심리 상태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씁니다. 실제로 그러하고 이 사람은 슬펐다, 기뻐했다, 사랑했다, 증오했다,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다. 저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뭐 등등등, 미워했다, 죽이고 싶어 했다, 등등등. 즉, 한마디로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완전히 위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서 아, 얘하고 얘는 일단 너네들은 좀 친하게 지내도록 해. 그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또 다른 인물은 너는 지금 요 둘이 친하게 지내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화내도록 해. 라고 하면서는 조정하듯이. 그러나 삐추린의 수기에서 2부 등장하는 공작의 딸 메리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순수하게 빼초린이라고 하는 즉 사실상 레르몬토프 본인이나 다름없는 빼초린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의 생각만 등장하고 빼초린이 바라보는 인물들의 행동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빼초린이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빼초린이 아는 것으로는 결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공작의 딸 메리는 정독을 차분하게 다 했어요. 한 곳이라도 그런 소설의 흐름이 깨지는 곳이 있지 않은가 샅샅이 찾아내려고 하는 듯이 일부러 다 읽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빼초린은 빼초린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 내지는 빼초린 자신이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빼초린이 바라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객관적인 사람이 등장해서 일러줍니다. 너 없을 때 쟤네들끼리 그랬다. 너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생각해. 라는 것을 빼초린에게 전달해주는 누군가가 등장해서 그 이야기를 빼초린에게 전해줍니다. 의사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베라가 등장하거나 빼초린의 첫사랑이었던 하여튼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빼초린이 시간상 공간상 위치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자들이 등장해서 빼초린 이리 와봐 저기 지금 리곱스카의 공작 부인 댁에서 이야기하는데 너 그렇대 내가 우연히 오늘 들었는데 저기 그루시니츠키하고 걔네들이 너 지금 결투로 일부러 조그마한 그 트집 잡아서 너 결투 걸어가지고서 너 지금 죽이려고 지금 모의한다? 이런 사실들을 옆에서 일러줘요. 그러면 베초린이 그것 통해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베초린은 어떠한 의도로 주변 인물들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짐짓 모른 척하고 베초린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빼초린의 반응을 빼초린은 다시 관찰하면서 너 사실 속마음 그렇잖아. 너 속마음은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안 그런 척 하고 있구나. 너 사실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서는 결투 신청하려고 하잖아. 여기 지금 이게 시비 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빼초린은 이제 알아차린 상태에서 역시 그렇구나. 라고서는 빼초린의 이제 대응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빼초린의 수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건 지극히 낭만주의적 이른바 세계관, 낭만주의적인 원칙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따르고 있어요. 베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식만 일기의 형식을 빌려 쓰고 있지 일기의 형식을 빌려서 소설적 구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주된 등장인물은 4명, 자기, 그루시니츠키라고 하는 친구 남자 둘, 여자 둘은 그루시니츠키가 사랑에 푹 빠져버린 공작의 딸 메리. 그 다음에 우연히 그곳에 역시 등장하는 베초린의 옛 사랑 베라. 이렇게 4명이 등장해서 서로 엇갈리고 엇갈리는 큐피드의 화살표라고 하는 즉 2명의 남자, 2명의 여자, 사실은 2명의 남자와 메리라고 하는 한 명의 인물 간의 요 삼각관계, 요게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스토리라인입니다. 그 중심 스토리라인이 처음에는 밋밋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그루시니츠키하고 메리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베초린이 본격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해서는 메리가 그루시니츠키로 메리가 베초린에게 마음이 넘어오고 그러자 그루시니츠키가 질투를 하다못해 그루시니츠키는 베초린을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렇게 결국은 그 결투에서 베초린이 그루시니츠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베라는 옛날 사랑이지만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베초린이 역시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베라는 잘 알기에 절망하면서 떠나고 그렇게 베라가 절망하면서 떠나자 문득 잊고 있었던 진실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베초린에게 불쑥 솟아나면서 베초린은 베라를 미친 듯이 뒤따르고 라고 하는 뭔가 드라마틱해 보이는 소설적 구성을 일기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와서 베초린 혼자의 지극히 독백적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사실상 내용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베초린의 수기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번째 장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자면 청춘 남녀들의 엇갈리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엇갈리는 사랑 이야기 속에서 메리의 감정이라든지 그루시니츠키의 감정 요거는 그닥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은 베초린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예전에 사랑했었고 비록 다른 남자랑 결혼을 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베초린을 가슴속 깊이 사랑하고 있는 베라. 베라가 베초린에 대해서 외부인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베초린의 수계에서 사실상 가장 내용적으로 핵심,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베초린의 자기 독백이에요. 베초린의 자기 생각입니다. 나는 이러한데 세상은 왜 이렇지? 이러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베초린의 생각. 그게 공작의 딸 메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기 위해 조금은 엑스트라급의 조연들을 등장시킵니다. 불러서 그루시니츠키라고 하는 옛날 친구 카프카스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고 카프카스가 이제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귀족들에게는 이른바 제국의 영토로 새로 편입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제국의 이제 새로 편입된 제국의 영토인 반면 그 카프카스 지역은 또한 천혜의 자연적 혜택으로 인해서 온천이라든지 뭐 광천수 여러 가지 휴양 의 목적으로서 아주 걸맞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 부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휴양을 위해서 카프카스 지역으로 또 많이들 떠났어요. 자연스럽게 적정수의 남녀가 카프카스 지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는 또한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도 생겨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당연히 이제 뭐 전제해서는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신분 높은 페테르부르크의 귀족이 그 카프카스 지역 위험한 곳이었지만 휴양을 위해서 그곳까지 오게 되고 또한 뭐 이제 항상 교전이 벌어지던 곳이었었으니 군인들은 언제나 있었고 그 군인들 중에서 젊고 잘생긴 장교들은 휴양을 위해서 카프카스로 온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출신 귀족의 젊은 뭐 처녀들과 아가씨들과 얼마든지 무엇인가 로맨틱한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었고 충분히 개연성은 뭐 200% 차고 넘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직한 조연들을 불러 세워서는 그 조연들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베초린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놓는 빼초린의 자기 감정은 어떤 것이냐. 대략 이 정도로서 은근히 슬쩍슬쩍씩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한 부분 정도 읽어볼까나요? 이 번역본에서는 그래, 167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빼초린이 공작의 딸 메리에게 처음으로 가까워지면서 빼초린이 처음에는 그냥 아주 그냥 전형적인 나쁜 남자 역할을 합니다. 공작의 딸 메리가 자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 오히려 그냥 무관심한 척 해버려요. 그러니 귀족 아가씨 입장으로서는 내가 얼핏 관심 있는 티를 내면은 당연히 사교계의 룰로서는 남자들이 아가씨에게 호의적으로 먼저 다가갔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 남자는 자기에게 매우 무심한 그러다 보니 귀족 아가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게 뭐 살살살 마음에 애를 쓰이게 만들고 거의 그게 폭발할 때쯤 되었을 때 베초린이 공작의 딸 메리에게 등장해서는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167페이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니 내가 살인자 같습니까? 라고 베초린이 공작의 딸 메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메리가 어렴풋하지만 여자 육감으로서 느낍니다. 더 나빠요. 라고서는 메리가 베초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나는 베초린입니다. 베초린의 수기로서 베초린 지금 여기는 일기 부분이니까 깊이 감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나의 운명은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다들 나의 얼굴에서 잊지도 않은 고약한 성질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하자 정말로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서 태어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얌전했지만 사람들은 나더러 교활하다고 욕하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나는 선과 악을 깊이 느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상냥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다들 모욕했지요. 나는 원한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음울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명랑하고 수다스러웠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느꼈지만 그들은 나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투심이 생겨났어요. 나는 전 세계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오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의 무채색의 젊음은 나 자신과의 싸움, 세계와의 투쟁 속에서 흘러가 버렸습니다. 나의 훌륭한 감정들은 조롱이 두려웠던 나머지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거기서 그렇게 죽어버렸지요. 나는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교계와 사회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인생이라고 하는 학문에 능숙능란해졌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교도 없이 내가 그토록 지칠 줄 모르고 손에 넣으려 애썼던 저 이점들을 공짜로 누리며 행복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서는 절망이 태어났습니다. 원청의 총구로 치료할 수 있는 절망이 아니라 차갑고 무기력한 상냥함과 선량한 미소로 슬쩍 가려진 절망 말이죠. 나는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절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바짝 말라버렸고 증발했으며 죽어버렸으므로 나는 산란에 던져버렸습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은 꿈틀거리며 누구에게나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군요. 하긴 아무도 그것이 파멸해버린 반쪽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나의 내부에서 그것에 대한 추억을 환기시켰기에 나는 당신에게 그 묘비명을 읽어준 것입니다. 묘비명이란 어떤 것이든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스워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아닙니다. 특히 그 밑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는요. 그러나 당신에게 나의 의견을 공감해 달라고 감히 부탁하진 않겠습니다. 내 행동이 당신에게 지금 이런 나의 행동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고 하면 마음껏 비웃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슬퍼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 순간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메리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의 손은 나의 손에 의지한 채 팍 떨렸고 뺨은 불타올랐다. 내가 가여웠던 것이다. 여자라면 누구나 너무도 쉽게 굴복해버리는 연민이라는 감정이 경험 없는 아가씨의 가슴에 발톱을 박아넣은 것입니다. 산책을 하는 내내 그녀는 얼이 빠져 있었고 그 누구 앞에서도 상냥한 척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한 징조이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회초리는
이 부분 작품 전체 읽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심지어 오늘 아침 새벽까지도 다시 한번 더 읽었는데 처음에 옛날에 책 읽을 때나 뭐 예전에 수업할 때나 할 때는 나는 이 부분이 베초리는 일종의 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위선의 반대로서 위악. 자기가 아주 나쁜 녀석인 것처럼 아주 그냥 쓸모없는 녀석인 것처럼 인간 쓰레기인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냥 아주 나쁜 척 일부러 티를 강하게 내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는 아니야 너 그렇게 나쁜 녀석 아니야 너 그렇게 자책하지 마너 그런 쪽으로 형편없는 있는 쓰레기 아니야 하면서 상대는 나를 두둔하면서 나를 오히려 이제 좀 그렇게 해주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메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위악이라고 생각했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읽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추리는 절반 정도는 진심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위약과 진심의 그 경계 어디쯤이라고 생각이 오늘 아침에는 문득 다시 읽다 보니 그렇게 들었어요. 어쨌든 작품 내에서는 이 부분부터 기폭제가 되어서 메리는 이제 그 이전 자기에게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고 노골적으로 대쉬해오던 그루시니츠키 대신 베초린이라고 하는 인물로 완전히 메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그걸 베초린은 당연하지만은 그냥 아주 날카롭게 순간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시니츠키는 메리가 자기에게서는 이제 모든 관심과 흥미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초린은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마치 베초린이 자기가 좋아하던 메리를 뭐 일종의 연적처럼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루시니츠키는 베초린에 대한 징후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베초리는 정해진 행보를 밟듯이 해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러나 동시에 메리의 마음도 가져오고 또한 동시에 그루시니츠키도 약을 바짝바짝 올려가면서는 이 두 사람 사이 그냥 순진한 아주 그냥 의사 낭만주의자 절반의 낭만주의자인 척 티를 내려고 낭만주의를 모방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그루시니츠키. 그렇게 낭만주의를 모방하는 그루시니츠키에게 첫눈에 얼핏 빠져드는 메리. 이렇게 두 사람은 비극적인 뭐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 조금은 세태적인 통속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 비추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는 뭐 여지없이 깨놓고 있습니다. 예브게니 오네긴이라고 하는 작품, 푸시킨은 다른 작품, 다른 과목, 다른 수업 시간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푸시킨은 예브게니 오네긴하고 우리 시대의 영웅, 레르몬토프 이 두 작품 서로 맛보기처럼 읽으면은 많은 부분들 서로 막 유사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를 거울처럼 물론 이제 비추를 레르몬토프 우리 시대 영웅이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레르몬토프가 우리 이제 예브게니 오네긴을 거울처럼 딱 세워놓고 때로는 관계를 비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넣어가지고서는 다른 이제 라인을 짜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쓰고 있어요. 한 가지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남자 주인공 이름 오네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네가라고 하는 강 이름이 있습니다.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러시아 북쪽 저기 백해 쪽으로 가는 곳에 오네가라고 하는 강이 있으면 이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오네긴이라는 이름 가져왔던 것에 착안해서 레르몬토프 또한 나 자신의 남자 주인공이론 베초린이라고 하는 이 베초린은 그 오네가 호수에서 발원해가지고서는 러시아 북쪽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베초라 강이라고 하는데 그 베초라 강 이름을 따와서는 베초린이라고서는 그렇게 주인공 이름을 짓기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레몬토프는 문학적 선배이자 낭만주의의 사실상의 정점처럼 푸시킨을 의식하면서 푸시킨에 대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숭배의 마음으로서 아주 진지하게 푸시킨에 대해서 희롱, 조롱의 패러디가 아니라 푸시킨의 작품을 일종의 오마주처럼 그렇게 이제 자신의 우리 시대 영웅에서는 때로는 변주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요거 추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외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끌어내고 있어요. 마치 여기 베초린의 이러한 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베초린의 옛사랑 그러나 지금까지도 베초린을 사랑하고 있는 심지어 베초린 또한 자기도 사랑하고 있었던 그 베라라고 하는 존재는 예브게니 오네긴에서의 타치아나처럼 그렇게 이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작품 같이 이렇게 놓고 맛보기를 읽으면은 재미있어요. 진실로 그냥 뭐 웃음이 나온다라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되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터 있고
한 부분 정도만 더 읽는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쯤인데 결투를 이제 결국 그래서는 루시니츠키가 사소한 시비 걸어서 자기에게 결투를 신청해 올 테고 심지어는 그 결투를 통해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까지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음, 총을 두 자루를 가져가는데 그루시니츠키의 총에는 총알을 넣고 베초린의 총에는 총알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는 총을 한 자루씩 나눠주고 배추린에게는 총알 안 넣은 총을 주고 그 다음에 6걸음 조금 이제 한 보폭으로서는 6걸음 정도 한 5m도 채 안 되는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는 상대방에게 이제 순서를 정해서는 총을 쏩니다. 6걸음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총 쏘는 거 이거는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 떨어졌어도 사람 못 맞히면 군인도 아니게. 그런데 이제 그루시니츠키 자기는 총알 든 총 가져가고 비초린에게는 총알 일부러 장전하지 않은 총을 멀쩡한 총인 것처럼 주어가지고서는 이제 순서는 정하지만은 비초린 이제 그루시니츠키 자기가 나중 순서에 나오더라도 총알 안 든 총인 줄 모르고 쏘았다 하더라도 이미 쏘았으니까 쏜 거고 이제 자기는 총알 든 총으로서 비초린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즉 뭐 그루시니츠키 입장에서는 100% 이기는 결투까지도 주변에 이제 빼초리는 싫어하는 다른 무리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서는 결투를 떠납니다. 빼초리는 이 모든 걸 사전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시니츠키의 결투 받아주고 결투 조건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거 하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서 결투 현장에 나가고 결투 현장에 나가서도 자기 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 총으로 기꺼이 결투를 하겠노라고 하는 등 요시니츠키는 그 결투에서 자기가 죽어도 뭐 별다른 그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뭐 삶이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렇게 결투 새벽 4시에 만나서 나가기 전에 쓴 이제 일기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번역본으로서는 206페이지쯤 될 겁니다. 뭐가 어땠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세상의 입장에서는 손실도 아니잖아. 게다가 나 역시도 이미 권태로울 만큼 권태로웠어. 나는 무도회장에서 하품을 하면서도 오직 마차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는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이제 마차가 문 앞에 준비되었다면 그럼 안녕히. 죽을 때가 되어서 나는 간다라고서는 26살, 25살 청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나의 과거의 기억을 모두 대강 더듬어 보았더니 어쩔 수 없이 자문하게 된다. 나는 대체 왜 여지껏 살아왔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 나는 태어난 것일까? 분명히 목적이 존재하긴 했을 것이며 또 분명히 나의 소명은 드높은 것이었으리라. 왜냐하면 나의 영혼 속에서 무한한 힘을 느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공허하고 배은망덕한 열정의 유혹에 지금껏 사로잡혀 있었다. 그 도관에서 헤어나올 때 나는 무쇠처럼 단단하고 싸늘해져 있었지만 고결한 지향의 불길을 삶의 가장 훌륭한 빛은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벌써 수차례나 운명의 손아귀에 잡힌 채 도끼 역할을 해왔던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징벌의 무기처럼 희생양의 운명을 타고난 자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던 것이다. 종종 아무런 징후의 감정도 없이 아무런 동정의 감정도 없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가혹하게 뭐 그렇게 대해왔다고. 그래서는 누구는 자살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누구는 지금처럼 그루시니츠키처럼 결투해서 곧 죽어나갈 것이고요. 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한 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었다고요. 아무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베라가 딱 그 경우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랑했다. 오직 내 마음의 이상한 욕구들만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상냥함, 그들의 기쁨과 고통을 개걸스럽게 집어삼켰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만족은 몰랐었다. 이렇듯 곰주름에 시달리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잠이 들면 진수성찬과 거품이 있는 술이 눈앞에 보인다. 허공에 떠도는 상상의 선물을 황홀해하며 먹어치우고 나면 한결 그나마 가뿐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몽상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결국은 더 커진 곰주림과 더 커진 절망뿐이다. 아마 나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나를 완전히 이해할 만한 존재가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나를 실제인 나보다 더 나쁘게 생각할 테고 또 어떤 자들은 더 좋게 생각할 테지. 어떤 자들은 그래도 그 녀석 정도면 괜찮았어.
라고 말할 것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추잡한 새끼라고 내게 욕을 퍼올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건 다 거짓일 것이야. 이런데도 살려고 아등바등할 가치가 있을까? 그럼에도 다들 멀쩡히 살고 있는 건 삶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참 웃기고 또 짜증나는 일이다. 죽기 전에 이렇게 쓰고 나가요. 죽진 않지만 결투하기 전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그러한 진지한 반성마저도 마지막에 가서는 웃기고 짜증난대요. 조금 더 뒤에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본다라고서는 방금 썼던 그 부분 웃기는구먼. 역시 마지막 페이지 다시 읽어보면서도 웃긴다라고서는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글에 대해 반응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다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상대가 내 총에 장전해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통의 잔을 아직 다 비우지 않았으며 이제는 내가 아직도 더 오래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서는 이제 뭐 등등등 하고서는 결투 갑니다. 결투 가서는 살아남아요. 어떻게 하냐니까 일단은 던져가지고서는 그루시니츠키가 먼저 쏘는 걸 합니다. 그루시니츠키는 빼초리는 미워했었지만은 그러나 6걸음 5m 앞에서 권총으로 자기 친구를 쏴서 죽일 만한 그 결투 장소는 일부러 그 바로 뒤가 엄청난 낭떠러지에서 딱 끝에서 결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는 조금이라도 총알을 맞아서 가벼운 부상 살짝 정신을 잃거나 뭔가 좀 하면은 바로 벼락 밑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벼락 밑으로 떨어지면은 떨어진 시체에서 총알을 뽑아내고 이제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서 죽은 걸로 결투는 불법이었었어요. 자랑스레 결투를 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결투는 적발되면 이거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아주 엄하게 금지하던 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는 결투는 하지만 결투 후에 희생자가 생기면은 그 희생자는 결투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로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은 걸로 위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낭떠러지 끝에서 결투를 장소를 골랐어요. 그래서는 그루시니츠키가 먼저 쏩니다. 그루시니츠키가 먼저 쏘는데 낭떠러지 바로 끝에 서 있는 그 친구를 5m 앞에서 권총으로 쏘는 것. 이거는 살인이나 다름없다 생각해서는 그루시니츠키도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대충 쐈는데 그 대충 쏜 게 비추린의 무릎에 맞지요? 무릎에 맞자 비추린은 뒤로 떨어지지 않으려고서는 이제 바바박 몇 걸음 앞으로 뛰어가고 이제 자기 쏠 차례가 되었어요. 자기 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비추린이 자기가 넘겨받은 총에는 총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총 받을 때 이거 총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지도 않다가 총 받고 자기 쏠 차례 가서 그때 말합니다. 잠깐 아까 이 총은 장전할 때 분명 자네들 아주 뭐 정신 하나도 없었겠지. 다시 한번 내 총에 총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총알 다시 한번 장전하시오. 라고 말하자 그루시니츠키는 계획이 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루시니츠키의 이페인처럼 온 사람은 얼버무리면서 실제로 총알 장전한 그 사람, 결투하는 사람들이 직접 총알을 장전하지 않습니다. 이페인이 따라와가지고서는 모든 절차가 이제 합의대로 이루어지는지 보고를 이제 하는데 그냥 허둥지둥 막 당황하면서는 그냥 막 하면서는 결국은 총알 장전하지요. 그 총알 가지고서는 비추리는 그루시니츠키 앞에 서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비추리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루시니츠키가 정말 비추리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나의 그냥 옹졸한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야. 우리 그냥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되돌리자. 라고 하면은 비추리는 그루시니츠키를 당연히 쏘지 않을 생각. 그러나 비추리는 그루시니츠키는 오히려 그냥 악에 바치듯이 쏴봐 이 자식아. 너 겁나서 못 쏘는구나. 하니까 비추리는 저 녀석은 지금 내 총알에 죽든 언젠가 누군가의 총알에는 죽을 녀석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는 이제 비추리는 그루시니츠키에게 총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루시니츠키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비초린이 내뱉는 말, 심지어는 이탈리아 말로서 피니다 라 코메디아, 코미디는 끝났다. 사람 죽여놓고서는 코미디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비초린의
베라의 마지막 편지 요 한 부분 정도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루시니츠키랑 베초린이랑 결투를 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소문은 다 나게 됩니다. 소문은 다 나게 되고 베라의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베라가 베초린과 그루시니츠키 즉 자기가 지금까지도 사랑했었던 옛 연인 베초린이 결투를 했다는 말을 듣자 베라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아내가 너무 놀라는 모습에 대해서 그제서야 매우 둔감한 남편이었던 베라의 남편도 혹시 이 여자가 베초린과 그런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남편은 이제 부인을 이제 그냥 아주 저주하면서 떠나게 되고 모든 것이 엉망으로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베라는 죽어가고 있었죠. 건강이 아주 안 좋았어요. 실제로. 베라는 베초린에게 거의 마지막이나 다름없는 편지를 하나 남깁니다. 즉 베라가 쓰는 편지를 통해 베라의 심정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초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됩니다. 소설이라고 하면은 베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베초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나 베초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베라가 직접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마음이었답니다. 라고 글을 써서 보내니 그렇게 보내온 글을 통해서 베라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초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정도로 베초린의 수기 중에서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읽어보면은 읽히기로서는 우리에게는 소설처럼 읽혀지나 즉 작가가 등장인물들을 모두 조종하는 소설처럼 읽혀지나 사실은 베초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극히 모놀로그적인 세계관에서 비롯한 혼자의 생각, 혼자의 감정이었고 그걸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일기라고처럼 날짜가 기록되면서는 일기구나. 그러면 일기는 일기 쓴 그 사람의 순전하게 100% 자기 시점에서의 기록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형식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베라 이런 부분은 좀 그랬습니다. 어쨌건 번역본에서는 224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앞으로 볼까? 이 편지는 작별 인사인 동시에 참회가 될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이 마음속에 쌓여온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해야겠어요. 당신을 탓하진 않겠어요. 당신은 남자라면 누구나 그랬을 법한 식으로 나를 대했어요. 나를 소유물로서 서로 자리바꿈을 해가며 인생이 지루하지 않도록 단조롭지 않도록 해주는 기쁨, 불안, 슬픔의 원천으로서 마치 나를 사랑했던 것이었죠. 나는 이 점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말줄임표. 하지만 당신은 불행했었고 나는 나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언젠가는 나의 희생을 높이 평가해 주리라. 또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나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리라는 절망에 가까운 희망을 품었었고요. 그때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당신 영혼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았으니 그것이 나만의 헛된 희망임을 이제는 확신하고 있어요. 쓰라린 고통이에요. 하지만 나의 사랑은 나의 영혼과 붙어버렸기에 어두워진 망정 완전히 꺼지지는 아직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헤어지는 것이에요. 하고서는 쭉쭉쭉쭉쭉 써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삐추리는 작품에서 딱 한 번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 정도 편지까지 읽고도 무심하게 넘기면 그건 진짜 인간이 아니지. 로보트나 다름없는. 그래서는 이제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베라는 다른 도시에 있었고 키슬라보스크라고 하는 원래 사건의 주 무대가 되는 피아치고르스크에서 조금 한 30km, 4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냥 거기까지 밤에 혼자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말이 결국은 숨이 차서 죽어버리고 한참을 멍하게 새벽 들판에 앉았다가 차가운 이슬이 내릴 새벽녘쯤이 되었어야 정신을 다시 차립니다. 내가 왜 이래? 어울리지 않게. 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 하고서는 다시 쿨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비아치고스크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끝까지 달려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메리를 다시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공작의 부인 그다음에 메리가 이제 딸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사교계의 룰로서는
그렇게 결국은 메리 때문에 결투 일으켜서는 메리를 좋아하던 그루시니츠키, 그 다음에 메리가 좋아했던 빼초리, 남자 둘이 결투했고 한 명이 죽었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교계에서도 이거는 스캔들, 뭔가 이제 이 스캔들은 미듭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메리의 어머니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두 모녀는 빼초리부터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루시는 빼초리를 다시 한 번 더 보자라고 하지요. 해서는 결론을 내려라. 상황의 당사자로서 빼초린 자네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빼초리는 결국은 공작의 딸 메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사자끼리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는 공작의 딸 메리에게 나 당신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 날 증오해라. 그리고 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빼초린의 요구대로 메리는 빼초린을 매우 증오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두 번째 베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는 떠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메리가 떠나고 난 뒤 마지막 빼초린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래, 지금 여기 이 지루한 요새에서 나는 종종 지난 일을 생각하며 자문하곤 한다. 왜 나는 운명이 나에게 열어준 그 길로 조용한 기쁨, 심리적 안정이 나를 기다리던 그 길로 들어서려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나는 그런 운명과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해적선의 갑판에서 태어나고 자란 버려진 선원과 같다. 라고 비초린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적선 갑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주받은 금요일 저녁에 태어난 운명과 같은 자기 자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런 저주받은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 나의 권태로움. 그걸 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오의 감정을 불어넣고 나를 헛되이 사랑하게 만들어서는 결국 나를 경멸하게 만들고 나를 더더욱 증오하게 만들어서 나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 과정에서 잠시 내가 권태로움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연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증오하도록 경멸하도록 하고 그러한 타인의 나에 대한 증오와 경멸 즐기면서 나는 권태로움을 잊을 수 있는 바로 이게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베초리는 알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마지막 아주 그냥 때늦은 변명처럼 한마디 마지막에 더 덧붙여 있어요. 영혼은 폭풍우와의 전투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바닷가에 내던져지면 그늘진 숲이 아무리 유혹의 손짓을 보내도 평화로운 햇빛이 아무리 비추어도 나는 결국 권태로움, 외로움에 시달린다. 하루 종일 바닷가 모래사장을 거닐며 몰아치는 파도의 단조로운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안개 자욱한 먼 곳을 응시한다. 푸른 소용돌이 회색 먹구름을 갈라놓은 창백한 수평선 위로 기다리던 돛담배가 어른거리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바다갈매기의 날개 같지만 스냅으로 파도의 거품에서 떨어져 나와 일정한 속도로 황량한 포도를 향해 움직이는 돛담배가 보이지는 않을 거였어. 저번에 낭만주의 시할 때 레몬토프의 파루스라고 하는 돛담배라고 하는 시 그때 읽어보았었습니다. 먼 바다를 조그마한 한 조각 돛담배를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그렇게 환유적으로 인식하면서는 바다를 항해하는 저 돛담배, 언제 침몰당할지 모르는 돛담배,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영원히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안식이라든지 평화로움 없이 언제나 떠도는, 정처 없이 목적지도 없이 떠도는 그 자체가 삶이 나의 운명, 그걸 돛담배에 투사시키면서 카프카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은 결국 나는 끝없이 고독한 존재이자 나의 권태로움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악마적인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레몬토프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작품도 다 했습니다. 4페이지 여기 한 편 정도 볼까나요? 설명만 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보세요. 살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했는데 저기 프린트물에도 이렇게 말로써 문장형으로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듣던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글로 보면은 참 저 말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하고서는 이렇게 정리 대략 될 겁니다. 비추린의 쓰기에서 등장인물들의 외적인 갈등, 메리니, 그루시니츠키니, 비추린 자기니, 베라니 등등등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기보다 비추린의 자기 권태와의 싸움, 스스로 권태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이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덮어쓰고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루시니츠키, 메리, 베초린, 베라 등등의 인물들 간의 진심 어린 충돌이라기보다는 베초린 스스로가 자신의 권태를 달래기 위해서 주변 인물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역시 지극히 독백적이고 낭만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영웅은 작가의 내적 고백의 형식인 일기라는 양식을 가져오지만 작가의 의도는 매우 중층적입니다. 서사는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한 등장인물의 죽음으로까지 치달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죽음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 싶을 정도로 아주 내재화된 형식의 서정적 고백이 우세하기도 할 정도로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뭔가 아주 그냥 격렬한 연애의 이야기다. 아주 그냥 이 인물들 간의 그냥 충돌이다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물들 간의 충돌이 아니라 한 인물, 쇼린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서정적 고백은 바깥에 위치한 서사적 사건을 통해 더욱 드라마틱해지는 어쩌면 양자를 서로를 필요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상승 효과를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시대 영웅은 한편으로서는 시와 소설의 경계로 혼동하는 미숙한 작품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단순한 맥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계를 적극적으로 오가며 각각의 장점을 잘 흡수한 새로운 종류의 산문적 글쓰기라고 평가하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정당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6살에 이런 작품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41년 거의 작품에서 그루시니츠키와 자기 베초린이 결투했었던 것과 거의 빼박이다 싶은 곳에서 결투 끝에 레르몬토프는 죽습니다. 작품 쓰고 1년쯤 뒤에 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그곳이나 똑같다 싶은 장소에서 결투하고서는 죽어요. 18세기까지 서유럽의 근대적 문학 전통은 실제를 흡수한 러시아였지만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며 또 다른 종류의 낭만주의, 즉 진정한 낭만주의로 뛰어난 문학가들은 서서히 낭만주의 이후의 진로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뛰어난 문학가들의 뛰어난 작품으로 예브게니 오네긴, 푸시킨,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 그리고 고골이라고 하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작가의 죽은 혼과의 작품들이 바로 30년대, 40년대 작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낭만주의 말기, 좀 더 정확하게는 포스트 낭만주의 이행기에 배치된 이 세 징검다리, 예브게니 오네긴, 벨긴 이야기, 우리 시대 영웅, 죽은 혼과 같은 징검다리 이후 40년대 이후 본격적인 러시아 산문문학, 19세기 중후반 러시아 리얼리즘 소성의 걸작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훌륭한 표지석이자 방향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웅이라기보다는 주인공 모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한 명의 초상이 아니라 사회적 계층의 초상이다라고서는 그렇게 이제 제일 처음 서문에서 나왔었고 아까 우리 읽었었던 부분에도 이제 그렇게 나왔었고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하나는 좀 알아놓읍시다. 낭만주의에서 여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 영웅이라든지 책 읽다 보면 조금씩은 불편한 부분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남자 주인공의 그런 아주 악마적인 그런 이제 여성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정복하면 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즉 여성의 감정은 남성에게서는 정복의 대상처럼 일부 미숙한 낭만주의자들의 작품에서는 종종 묘사됩니다. 그러니 여학생 여러분들 내지는 여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보자고 하면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남성들만의 그들만의 이제 우월적인 장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특히 남성의 입장에서 남자 작가들이 등장해서 남자의 관점에서 여자는 남자의 장식물이자 여자는 그 상태에 가만히 있고 남자가 그 여자 사랑해주면은 그 여자는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여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런 식의 이제 조금은 전형적인 경우가
낭만주의의 미숙한 작품들에게서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레르도프의 우리 시대 용어에서도 부분 얼핏 오해 아닌 오해를 살 만한 여지들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긴 하나 레르도프에게 있어서는 굳이 뭐 레르도프를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더 승화시켜서 생각하자고 하면은 결국은 권태로움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 뭐 애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이용해 그러나 자신의 그런 삶에 조금 뭔가 자극을 주면서 거기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받고 다른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라도 내가 삶과 죽음 생사가 오가는 그 상황에서도 매우 무료하고 매우 고태로운 상황. 그러나 타인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타인의 증오를 받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권태로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대 영웅과 같은 작품이 조금은 뭐라고 할까나 반여성적인 정서이다 낭만주의자들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서는 오해 아닌 오해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러나 명백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여성이 문학의 주체이자 완전한 의미에서 남녀 이 균형 잡힌 의미에서 여성이 문학의 중심에 등장하는 경우는 이때로부터 100년쯤 더 지나 리얼리즘 다음에 등장하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그때에는 오히려 아주 그냥 이 압축되었었던 그러한 힘의 폭발처럼 여성들이 문학의 전면,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의 전면에 등장해서는 거의 절반만큼의 대등한 역할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한 여성의 대등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기에 강렬하게 목격됩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종강쯤이 될 텐데 그 부분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운이라고 하는 이 시 하나만 보고서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레르도프가 1841년 쓴 시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게스탄의 계곡에서 한낮의 열기에 가슴에 총탄을 맞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는 누워 있었지. 시인 자신 레르도프 깊은 상처에서 김이 모락모락 솟아올랐고 방울방울 피가 흘러내렸지. 홀로 계곡의 모래 위에 누워 있었고 총알 맞은 나. 삐죽 튀어나온 바위들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 태양은 누르스름한 바위 꼭대기 위에서 이글이글 타올랐고 나도 태양이 태웠대. 나는 죽은 듯 꿈에 빠져들었지. 결투하고 계곡 밑으로 떨어져서는 서서히 죽어가던 시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총을 맞고 여기 나는 누워 있었지 나는 꿈에 빠져들었지 하고서 이걸 내려놓은 또 자신이에요. 그렇게 빠져든 꿈에 그리고 꿈에서 레르모토프 시인의 꿈에서 다게스탄이라고 하는 카카스 계곡 아래에 총을 맞고 굴러떨어진 선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어렴풋한 환상처럼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레르모토프는 시인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에서 모닥불이 빛나는 가운데 먼 고국에서 저녁 연회가 베풀어지는 모습을 보았지. 자기 꿈에서 보는 거예요. 겉으로 장식한 젊은 여인들이 나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 카프카스에서 나는 지금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당연히 알지 못하죠. 하지만 뭐 레르모토프라고 하는 사람은 아닌 그 레르모토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사교계에서 아가씨들끼리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의 즐거운 대화에 끼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지. 그녀의 젊은 영혼은 신만이 아는 슬픈 꿈에 젖어들었지. 사교계에서 귀족 아가씨들 막 내려놓고 있잖아. 걔 지금 뭐 카프카스 있다며. 걔 카프카스 가서도 늘 뭐 사고 친다며 하고서는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 아가씨들의 가십성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일부러 안 끼어들고 한 아가씨가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아가씨도 꿈을 꾼다고요. 그 아가씨의 꿈에 등장하는 것은 이윽고 다게스탄의 계곡이 그녀의 꿈에 나타났고 익숙한 시체가 낯익은 모습, 아는 모습, 자기 그 계곡에 놓여 있었지. 시체 가슴에 검은 상처에선 김이 피어올랐고 그리고 피는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며 흘렀지. 총 맞고 죽어가면서 레노도프는 비츠르부르크에 있는 누군가 한 여인을 생각했고 그 여인 또한 어렴풋하게나마 꿈이라고 하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 시간 카프카스의 계곡에서 결투에서 총을 맞고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이 시 왜 하느냐? 여러분 또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의 이러한 소설의 겹겹겹 구조가 여러분 또의 일회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까지 쓸 정도로 뭔가 구조 속의 구조, 틀 속의 틀 통해 가지고서는 밖으로 뛰어나오고 안으로 다시 끼어 들어가고 하면서는 이게 매우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도프는 알고 있었고 그걸 어렴풋 내지는 매우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시도 쓰고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저런 작품까지도 쓸 정도로 한편으로서는 순도 100%의 진정한 20대 낭만주의자이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러한 낭만주의의 전형적 세계관 바깥으로 끊임없이 뛰어나가려고 했었던 그럼으로 인해서는 낭만주의 그 다음의 어디론가 지향했었던 그런 흐름이 항상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던 그 상황을 시로서나 소설로서나 확인할 수 있다라고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마지막에 꿈이라고 하는 시 하나 더 했어요. 다음 시간에 잉여인간이라는 요거 한 페이지짜리 잠깐 하겠습니다. 베초린이 혼자가 아니었다고요. 베초린과 같은 이러한 인물 유형이 일종의 사회적 전형의 타입이었다고요. 그 타입가 바로 잉여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교재 읽고 고걸 하면서는 다음 수요일까지 고걸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5분이나 넘겼네요. 미안해요. 일단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